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마지막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경호처의 비화폰 내역 삭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진정 중도 보수가 되고 싶다면 상법 개정안과 같은 시장 왜곡법부터 폐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만이 국가 정상화의 길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상에 들어갑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맛수.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의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고 다가올 선고 시점과 결과를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마지막 5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28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과정을 따져 물으며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 영장 쇼핑이라고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바로 대통령 영장 허가해줄 진보 성향 판사 찾아가지고 영장 쇼핑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황이 그렇잖아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범죄지나 주소지를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재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법원의 어떤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비화폰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에서부터 정리까지 그 관여한 사람들, 가담한 사람들 임무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역할. 그럼 소통을 할 수단이 지금 비화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느냐. 경호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봉인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고 통화 기록 확인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로 김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비화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지적하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장은 특히 명태균 씨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 부부의 소환 조사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입법에 대해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과 관련해 파면이 국가 정상화의 길이라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 기일인 오늘 국민의힘은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민생 입법에 힘을 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로 옹립하는 법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장 경제는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월 중순 탄핵 심판 선고의 답은 파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파멸로 갈 것이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예정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파멸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심판받아야 할 구구 정당일 뿐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국가 정상화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의 길입니다. 한편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최소한의 개혁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 자동 삭감 장치일 뿐이라며 우선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고 추후 구조 개혁에서 따로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구조 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 개혁부터 합의합시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합의가 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내일 10시에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막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오늘 헌재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상대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위해서 이제 헌재로 이동을 했는데 화면에 이제 아까 잡혔었는데 지금도 최후 변론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많은 언론에 관심이 쏠린 지점인데요. 이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 최후 진술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가요. 또 다들 이 윤 대통령이 과연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냐,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고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또 취재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이 앞서 이뤄진 최후 변론에서 이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의원이 아니라 요원들을 국회에서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요. 또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준비한 PPT에 따르면 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또 종북 세력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야권에서 지나치게 폭거를 해서 이 출범 이후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최후 변론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여권 관계자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에 인용 결정을 한 4명은 어차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기각 결정을 했던 4명의 재판관들과 지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라고 분위기를 귀뜸해줬습니다. 네. 이 헌재 심판이 여론전의 성격을 띈다는 점도 역시 반영을 한 건데 이를 위해서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이를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정리하고 선택해서 오늘 최후 변론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네, 여론전이요. 선고일은 3월 중순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3월 15일 전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전 말씀하셨는데 여야 모두 장외전도 고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법리적인 성격도 있지만 여론전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를 여야 모두 알기 때문에 이제 장외전으로 이 힘을 모으는 그런 흐름입니다. 민주당 지난 22일이죠. 헌재 인근의 안국역 일대에서 열렸던 내란 종식 또 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당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주도로 장외 집회가 집행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김건희 특검법 촉구를 위한 집회 이후 3개월 만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는요, 헌재의 최종 변론 이후에도 이어질 예정인데 당장 다음 달 1일 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5당이 안국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진행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장외전으로 힘을 모으는 것은 역시 동일합니다. 오는 1일 이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당 차원에서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1일 이후에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에서 광주 또 대구 등 지방에서 거꾸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세를 키우는 게 좀 두드러집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 3월 초 중순 즈음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겨울도 끝나가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여야의 이 장외전 참여는 선고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곳은 내달 1일에 안국역 근처, 또 한 곳은 역시 내달 1일에 광화문, 비슷한 곳에서 이제 동시에 열리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불상사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음 이제 그 국민연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의 모수 개혁에는 여야가 이제 뜻을 모았는데 얼마를 받을 것이냐, 바로 이게 소득 대체율인데 여야가 입장 차이를 있다고 이제 그 전에 짚어주셨는데 이 지점에서는 좀 유의미한 합의점에 지금 현재 도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야가 먼저 큰 틀에서 합의한 지점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변수였던 것은 바로 소득 대체율이었는데 기존에는 41.5%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올린 42%로 해야 재정 소진이 최소화된다는 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이었다면 44에서 45%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4%의 보험료율을 올리지만 역시 3% 넘게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 거꾸로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와 여권의 반대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두 당 이 모두 약간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 44%까지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라는 지점에는 여야가 뜻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개혁이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연금기금의 소진 시기는 2064년이고요. 재정수지 적자 시기는요. 2047년에서 48년쯤으로 예상된다는 게 여야에서 내놓고 있는 분석입니다. 네, 얼마를 내고 얼마를 이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합의점에 점점 도달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국민의힘은 도입해야 된다.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42%의 기존 정부 안에서 민주당의 양보 가이드라인인 44%를 수용하려면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율이나 이 소득 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모수 개혁과 이 자동 조정 장치 패키지 합의를 원칙으로 내걸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이 국회 승인 조건부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조정안도 함께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모수 개혁부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우선 처리해야 되며 자동 조정 장치는 자칫하면 자동 삭감 장치가 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 것을 패키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서 내걸었던 이 국회 승인 조건부 모델에 대해서는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합의의 여지를 열어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 여야 합의가 불발이 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연금 개혁안, 이 모수만 손보는 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요. 야당 단독안의 이 연금 개혁안이 처리가 되면 이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이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여야의 합의를 계속 강조해 왔었거든요. 특히 여야가 모수 지점이나 이 자동 조정 정치 도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뜻을 모았거나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슈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야는 예산 편성이나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게 된 대한민국. 국회 과방위가 AI 산업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당은 AI 산업 지원이 GPU나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AI 생태계에 대한 설계도 등 큰 그림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터나 데이터 센터, AI 서비스 웹이나 각 산업군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까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특히 노력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R&D 예산이나 편성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의 경직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최근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배제된 것을 언급하며 AI 산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이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AI 인프라의 핵심인 반도체 합작 투자를 하면서 코리아 패싱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 치열하게 국제연대 합종 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 인력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FTA를 통해 데이터 영토 확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AI 데이터 센터에 미국이 약 730조 원, EU도 3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우리도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다음 달 5일 고 오 요한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태규 방통위원회 부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24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마약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등 약물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찰의 약물 복용 측정에 불응할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등 12건의 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재건축 촉진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여당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촉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서울과 수도권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소위를 파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정부에 조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여야도 정부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과 피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절을 맞아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 학생과 청년 130명을 국회로 초청해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우 의장은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의 아픔 속에서도 특유의 근면 성실함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며 홍범도 장군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고려인의 삶을 기억하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으로서 고려인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월 2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개헌 필요성 동상이몽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정치권 분위기 속에서 다름 아닌 개헌이 민주당 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비명계와의 연쇄 회동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어제 또 다른 야권 차기 주자인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개헌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김 전 총리 요구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앞서 최근 한 방송에선 과거 약속한 바 있는 임기 단축 개헌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명확하게 그때 낸 개헌안이 있어요. 그리고 임기 1년 그때 단축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명확했잖아요. 개헌 방식에 대한 대표님의 안은 변함이 없다. 근데 여하튼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두 사람 간의 연대 과정에서의 약속이었다면서 공개 압박에 나섰는데요.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강력한 개헌의 뜻을 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와 맞추기 위해서 1년 임기 단축을 얘기를 했는데 다가오는 3년 뒤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선출되는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을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말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비명계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달라면서 당내 통합 의지를 숨기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 문제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요. 당신 자신도 지난 대선 때 약속을 한 바 있고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본인도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모일 수가 있잖아요. 공통의 어떤 가치와 목표를 향해서.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일단 시기적인 이유를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대선 국면에선 개헌 화두를 외면할 수 없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적극적인 통합 행보 속 개헌을 향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동상이몽이 과연 탄핵 선고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여권 잠룡 연대론입니다. 26일인 내일 책 출간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예정인 한동훈 전 대표. 조기 대선을 향한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론이 솔솔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대화를 해보고 나라와 또 우리 당이 제일 위기에 있으니까 그런 걸 뭐 위해서 협력할 일이 있는지 그런 거는 아마 추후에 열려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재 가진 최대 아킬레스건이자 두 사람의 불가피한 공통점이기도 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기도 하죠. 당사자들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고뇌 어린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달리 최근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한동훈, 유승민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었으니 바로 비상계엄과 명태균 이슈입니다. 이번에 대선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 그리고 비상계엄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 명태균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후보, 즉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에 있는 후보가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비상계엄과 명태균이라는 두 가지 명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또 한 명의 여권 주자는 안철수 의원도 있죠. 그렇다면 이로써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의 연대 가능성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온 셈인데요. 유사점이 꽤 있습니다. 뭐 시대 교체, 뭐 국민 통합 이런 거는 뭐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중도층 포섭이 관건인 가운데 세 사람의 연대설이 가져올 여권 경쟁력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요. 양측의 대리인단이 마지막 변론을 하고 윤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이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양측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최종 선고 시점과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걸 예측하시는지 같이 좀 곁들여서 들어볼까요? 박성민 최고부터 좀 들어볼까요? 뭐 일단
뭐 그냥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이제 국회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예상했던 대로 이 대통령이 얼마나 헌법을 크게 위반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헌법을 오염시킨 행위였는지 그리고 국민과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행위를 이미 저지른 대통령의 더 이상의 직무 수행은 불가능하다. 이 지점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사람에게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통령의 탄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고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물론 아직 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저도 보면서 왔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 예를 들면 이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뭐 심지어는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나서서 나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계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혹은 이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등 기존의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어떤 그 당위성을 강조하는 그런 지점에 초점을 뒀지만 근데 저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측에. 왜냐하면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권한일 뿐만 아니라 요건과 이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아무리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저는 결과를 뒤집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탄핵 심판 선고가 좀 언제쯤을 예상하시고 결과는 또 어떻게? 저는 만장일치로 이제 인용이 되지 않을까. 8명 전원. 그렇습니다. 파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아마 이제 대통령의 선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인원을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100% 인용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안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했음이 지금 이 변론기일에서도 다 드러났고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된 이 주요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뭐 의원을 체포해라 혹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얘기들도 다 이제 이미 공개가 다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결정이 100% 만장일치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시점은 아마 한 3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이게 다 절차가 끝나고 나면 2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중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14일이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그 주간으로 점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사실 이게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의 그런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무너진 상황에서 좀 추가적인 변론기일 지정 없이 이제 오늘 변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좀 절차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국조특위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수사 과정 자체가 졸속이었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홍장원 차장은 지난 10차 변론기일에 그 내가 검찰 조서를 그 작성할 당시 진술할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그때 입원도 했었고 투약 상태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진술을 바꾸겠다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늘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를 비롯해서 이 대통령이 그 국회를 봉쇄를 시도했다라는 모든 근거들이 탄핵이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한 검증 없이 이 최후 진술이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떤 논리들을 통해서 왜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장 어제 발표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오차 범위 미만으로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적으로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내가 앞으로 2년의 임기를 채운다라고 해도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이 호소에 대해서 이 적어도 40% 이상의 국민들은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비선출직인 이 헌법재판관 8명이 이 수천만 국민들의 그런 정당성, 정통성을 가지고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졸속 절차를 통해서 파면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이게 과연 아무리 이게 좀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논리를 들고 온다라고 해도 이것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왜 이렇게까지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없이 이 졸속으로 이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 측면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선 이 마지막 남은 이 마음의 무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이 자칫 비상계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그러니까 뭔가 이 비상계엄 자체가 국민들에게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임기 그 자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란 방법 자체는 국민들께 너무도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파면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이 어떤 헌법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윤 대통령의 진술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좀 그런 전향적인 메시지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전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과연 헌법수 의지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어필하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들의 그 마음의 무게, 그러니까 과연 이게 비상계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냐 없냐. 이 마지막 이 판가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 가름을 해주는 것이 좀 기각을 하고자 하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좀 심기를 좀 굳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8대0 만장일치 결과였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론 분열의 후폭풍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모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잠깐 언급이 됐었던 오늘 국회에서 내란협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야는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정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리 먼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청문회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핵심은 이제 비화폰 서버 확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과정에서 결국에 주요 임무 종사자들과 대통령 간에 소통했던 수단으로서 비화폰이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이게 철저하게 이제 보안에 붙여지는 통신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이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는 비화폰 서버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서버가 복구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 측에서 계속 제기를 했고 사실 그동안 대통령실을 향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이 불가했던 이유가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비화폰 서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이 내란 행위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 경호처의 방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주목하고 또 부각시키면서 앞으로 이 비화폰에 보다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제는 이 비화폰 서버가 핵심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적으로 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서버 관리자에게 이 서버 삭제를 해라, 그러니까 기록을 삭제를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는 이게 이제 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화폰 문제도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오고 갔다. 이제 반면에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 얘기를 계속 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비화폰 서버 확보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자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명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화폰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 이런 부적절한 문제를 좀 덮기 위해서 좀 시선 돌리기용 이슈를 꺼낸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과정이
적법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이 국민의힘 측에서 곽규택 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거에 이 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서 이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서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현 영장을 기각한다. 쉽게 표현하면 아직 공수처와 경찰 간의 이 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더 엄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는 저희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맞았다라는 것을 중앙지법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 공수처는 그런 중앙지법의 판단을 무시하고 감춘 상태에서 서부지법으로 판사 쇼핑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 영장의 기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적으로는 죄가 없다라는 사인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공수처가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 16건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라는 사실을 공표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공수처 수사의 정통성을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마치 죄 자체가 없는 것처럼 민주당도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와 이 여론전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공수처가 이런 사실들을 숨겼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영장을 발부받는 이 법률적인 절차상으로도 영장이 기각된 이 사실과 그 사유를 분명히 적설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법령상에 그렇게 절차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앙지법에서 기각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할 때 적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법령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법연구의 카르텔을 통해서 부적절하게 영장을 가져온 게 이 법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수처가 수사에서 얻었던 모든 증거들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이 재판 그 자체가 이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각을 넘어서 각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 비화폰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단순히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라고 보기에는 비화폰 관련해서는 수사가 막혀 있어요. 일단 검찰도 이 비화폰 서버 확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검찰에 보다 촉구하는 자리가 됐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 비화폰 서버 확보를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 경호처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는 자리였다. 그리고 비화폰을 사용한 게 단순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지급이 됐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이 계엄 사태를 설계했던 민간인, 그러니까 이제 전역한 예비역이긴 합니다만 불명예 전역을 했죠. 노상원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분에게도 지금 비화폰이 계엄 전날에 지급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의혹들이 있는 만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위법한 영장, 무효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중앙지법에서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 측에서도 저는 굉장히 궁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체포 짧게 영장의 정리 부탁드릴까요? 그 적부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과거에 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부지법 입장에서도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영장을 청구를 해줬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 청구 사실을 숨겼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모든 절차가 부정되는 거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시선이 재판정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심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는 건데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이제 선고됐었기 때문에 항소심마저도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는 좀 어떤 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좀 마찬가지로 이제 언제쯤 좀 어떤 결과로 나올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결과와 좀 맞물려서 나온다라는 관측이 좀 우세하죠. 그러니까 3월 중에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것을 대하는 이 이재명 대표의 태도나 뭐 민주당 측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는 모양.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단 충실히 임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기소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본인의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기억의 영역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어디까지 어떻게 들이댈 수 있느냐. 이거는 목적이 있는 정치적 기소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거 이제 얼마 안 된 일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사실 1심에서 중형이 나올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다른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대표 측에서도 지금 2심에 대해서 어떤 걱정하는 모양새나 좀 불안해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자신감이 있는 태도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 측의 바람과는 달리 정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결과. 네, 그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다른 결과가 좀 나올 것 같다. 네.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우리나라 말고 처벌하는 국가가 없다라고 소위 가짜뉴스까지 유포를 해가면서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라는 점 제가 일단 짚어드리고 싶은데 허위사실 공표죄는 영미권 국가에서도 오히려 그 상대방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도 똑같이 적용했던 수법을 지금 또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1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1심에서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 사실상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것이 2심에서 감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어떤 피선거권 박탈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1심을 2년 2개월을 진행을 했고 무수히 많은 증인들을 심리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2심 결과가 나온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떻게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3심 결과는 무력화되는 것이냐, 대법원 판결은 중단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학계 다수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이 홍준표 대선 후보가 당시에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출마를 한 상황에서 국민일보가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민주당 소위 진보라고 평가받는 학자들조차도 10명 중에 7명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상의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과거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명 중 7명이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0명 전원이 그렇게 대법원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을 때는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백분 토론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게 다수설이라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집권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돼서 강제적으로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저항이 있겠습니까? 또한 저희도 지금 민주당이 저희 윤석열 정권에 했던 것처럼 특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이걸 업보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텐데 과연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할 적임자라고 볼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민주당의 경선에서 더 격렬하게 내부적인 투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명태균 측은 김 여사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도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부터 들어볼까 하는데 시간 관계상 길지 않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탈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2주를 꽉 채워서 이제 법안을 공표하든가 거부권을 행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마 2주가 차고 난 뒤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럼 다시 국회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재표결을 할 때 그때쯤이면 아마 대통령의 어떤 파면이 확실시가 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말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명태균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롭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고 심지어 이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절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한 번 더 불거진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특히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또는 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차별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고려해서 지금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녹취가 나왔고, 심지어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을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이라던가 직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탈표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박미연 대변인 길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사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녹취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굳이 이중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명칭은 명태균 특검이지만 그 내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을 모두 종합한 사실상 국민의힘 특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와 압수수색 허용하는 이런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을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 일부 친한계들이 마치 이탈표를 만들어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것처럼 대통령을 겁박하는 부적절한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도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 뭔가 당을 이 저당 잡는 그런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동훈계 입장에서도 내일이 아니라는 식의 그런 유체이탈 화법을 저는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막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이슈인데요. 여야가 연금 개혁과 상속세 개편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그런 지점도 있고 또 합의에 점점 도달해 가는 그런 지점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기 대선을 위한 중도층 확보, 외연 확대를 위한 포석이다, 그런 정책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은 우리 박민영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예,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양대 노총 귀족 노조에게 굴복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에 편승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52시간제 유연화를 얘기를 했다가 미래 먹거리 창출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양대 노총을 만나더니 우리 전통 지지자들이 반대해서 52시간제 유연화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양대 귀족 노조에 굴복을 한 것이고요. 또한 정년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60대 이상 정년을 앞두고 있는 기성세대 귀족 노조들을 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속세 완화 역시 세율을 인하여서 어떤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의 승계를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제를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40, 50 세대 자본이 있는 세대들의 그 자본 내에서의 순환만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 논리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 내고 더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받는 사람들과 더 내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소득 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여서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훼손시킨다라고 하면 굳이 연금 개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정확히는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희 국민의힘 측에선 소득 대체율 42%에서 33% 정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3% 더 높은 45%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4% 정도에서 이제 좀 저희가 이야기가 나오는 절충안을 것 같아요. 찾고자 하고 있는 건데, 그 1%의 차이가 단순히 1%가 아니라 하루에 수백억의 그런 그 차이를 만드는 1%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45%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자동 조정 장치도 아직은 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코어층의 눈치를 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정말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그런 귀족 노조의 편에만 서 있는, 저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금과 상속세, 정년 연장을 두고 여야가 이제 각기 다른 입장인데, 어느 쪽이 더 중도의 소구력이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단순히 민주당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발목 잡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45%를 고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건 44%로 한 발 물러서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20일에 열렸던 국정협의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동의로 발동이라는 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부 수용을 이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일을 되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려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 44%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가 번번이 막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지금 뭐 배우자 공제 그리고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올리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기준이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주장은 이 금액을 올려서 상한해서 한 18억 정도 되는 집은 그래도 무리 없이 그냥 상속세 세금 없이 그냥 상속받아서 살게 해주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초보자 감세에 지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 지금 이 주장을 계속 정부 여당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50% 그러니까 최고 세율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1000명이 채 안 돼요. 900 몇 명이었다고 네, 하죠? 955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평균 재산이 420억 원이거든요. 이분들 세금 깎아주자는 내용과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국민들 중도층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정책을 펴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위장 전술이다, 위장막이다, 뭐 우클릭한다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마시고 부디 테이블에 앉아서 일이 되는 방식으로 좀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 부디 국민의힘이 이재명 컴플렉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상속세 50%가 결코 낮은 게 아니고 저희 OECD 최고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를 세금으로 걷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기업이 가업을 승계한다라고 했을 때 상속세를 내면 60%인데 그냥 중국 자본에 매각을 해버리면 25%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과연 이런 왜곡된 세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는 판단을 할지 매도해버리는 판단을 할지는 너무 명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명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든 그런 이슈들을 두고 정치권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